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랑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남의 인연, 남의 눈물, 남의 후회를.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제 이야기만큼은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단걸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카메라 앞에 앉아 마이크를 고르고 조명을 켜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익숙한 오프닝 멘트를 외우듯 꺼내며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음을 가다듬던 찰나 책상 위에 올려진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봉투엔 정갈한 글씨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고 뒤편엔 아무런 발신자 정보도 없었습니다. 혹시 팬이 보내준 편지인가? 살짝 설레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오래된 기억 속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름 아래 익숙한 닉네임 하나가 조심스럽게 적혀 있었지요. 제가 3년 동안 단 한 편도 빠짐없이 읽어왔던 그 조용한 구독자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유난히 따뜻했던 댓글들 사연보다 제 목소리에 먼저 감사하던 말투들, 그리고 매 영상마다 남겨졌던 한 줄의 응원, 다음 편도 기다릴게요. 그는 늘 그렇게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그저 제가 다시 이야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 이후 저는 비로소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사연이 아닌 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과의 아주 오래된 인연을 창문 너머로 서울숲의 나무들이 살랑거리는 걸 볼 수 있는 이곳. 작지만 햇살 좋은 이 아파트에서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전기 주전자를 올리고 제일 좋아하는 홍차를 꺼내 찻잔에 담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제 작은 스튜디오로 쓰이는 방 한켠에 앉아 노트북을 엽니다. 익숙한 로딩 소리와 함께 유튜브 채널 관리 페이지가 뜨고 밤새 달린 댓글 알림이 조용히 반짝입니다. 정말 위로가 되네요. 오늘도 잘 들었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제 하루의 시작입니다. 엄마와 함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유독 눈에 익은 닉네임 하나가 또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밤의 달빛이라는 이름, 늘 한결같은 톤으로 긴 말은 없지만 진심이 묻어나는 댓글. 오늘도 함께 걸었어요. 차 한잔하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는 가끔 상상하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분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제 이야기에 이토록 조용히 반응해 주는 걸까? 하지만 굳이 알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관계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저 혼자만의 루틴이 시작됩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배경 삼아 하루 동안 받은 메일을 확인하고 다음 사연을 정리합니다. 조용한 집 안에선 찻잔 내려놓는 소리조차 또렷이 들립니다. 벽엔 오래된 흑백 사진 몇 장, 그 중엔 제가 젊었던 시절의 모습도 있죠. 언젠가 아이가 커서 내 곁을 떠난 뒤 이 집은 늘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가끔 제 발소리마저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런 날들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위로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던 채로 저는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찻잔 위로 김이 서서히 사라져갈 무렵이면 저는 늘 창가 쪽 작은 소파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그날그날의 날씨에 따라 혹은 기분에 따라 선곡되는 음악들이 흘러나오죠. 오늘은 유난히도 낡은 재즈풍 발라드가 나왔습니다. 처음 듣는 곡인데도 왠지 익숙한 기분이 드는 그런 노래. 어쩌면 기억은 멜로디보다 먼저 마음을 건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입니다. 이 집에는 늘 고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김치 담그고 남은 마늘 냄새가 아직도 부엌에 은근히 남아있고 거실 한켠에는 손주가 그려준 낙서 같은 그림이
액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앞에 앉아 있으면 지금이 아니라 어딘가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에 빠지곤 하죠. 가끔은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보기도 합니다. 바랜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힌 어린 날의 고민들. 오늘도 나는 그 애를 웃었다. 못생겼다고 말해버렸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괜히 마음 한켠이 서늘해집니다. 그 애는 정말 웃긴 얼굴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때의 제가 세상을 너무 가볍게 판단했을 뿐이겠죠. 방 안을 감싸는 은은한 조명의 따뜻함 속에서 찻잔의 온도는 어느새 식어가고 창밖의 가로등 불빛은 잔잔하게 흔들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할 즈음 그날도 웬 어김없이 이 밤의 달빛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목소리가 유난히 따뜻하네요. 어릴 적 첫사랑이 생각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떨림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 그 예감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제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웃긴다고 생각했던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광주 시내의 조그마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된 첫 해에 몇몇 남학생들이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중엔 유난히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한기범. 당시엔 너무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라 기억에 남지 않았지만 그 얼굴만큼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했습니다. 야, 3반에 걔 봤어. 진짜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도 모자도 안 쓰냐. 농담처럼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저도 어느 순간 그 대화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친구들이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영수가 너는 학급 제일 예쁘고 기범이는 제일 별로니까 둘이 같이 사진 찍으면 밸런스 맞겠다.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에이, 걘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겼잖아. 나랑 비교하지 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온 순간 기범이 창가 쪽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며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던 걸 봤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조용히 미소 짓던 얼굴, 모욕도 반박도 없이 그저 받아들이는 듯한 눈빛. 그 후로 저는 이상하게 그 아이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체육 시간에 혼자 스트레칭하는 모습, 도서관에서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던 모습 누구보다 조용하지만 항상 숙제를 성실히 해오던 태도,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벽을 쌓지도 않았던 사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사람을 외모나 분위기로 판단하는데 익숙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제게 다가온 적도 없고 저 또한 마음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같은 반이었지만 단 한 번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 전 봄 소풍 가는 날 단체 사진 속에서 가장 구석에 서 있던 그 사람의 조용한 얼굴만이 기억 저편 어딘가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밤의 달빛이라는 닉네임 아래 댓글을 읽을 때마다 왠지 모를 익숙함과 따스함이 느껴졌던 이유. 그 모든 감정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봄 졸업을 앞두고 학급에서 작은 문학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누구나 짧은 신화글을 하나씩 써오기로 했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낭독이라는 걸 해보았죠. 그날 이후 제 자리에 낯선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접은 종이 펼쳐보니 글씨체는 또박또박하지만 어딘지 수줍은 느낌이 났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대의 뒷모습에 꽃이 피 머문다. 나는 다만 멀찍이서 그 조용한 계절을 바라볼 뿐 이름도 서명도 없는 시 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글을 읽자마자 제 가슴속엔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친구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죠. 야, 이거 누구야? 혹시 짝사랑 고백 아니야? 영숙이 너 인기 많다더니 드디어 팬레터 받았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기범이 아니야. 우리 반에서 제일 조용한 애잖아. 그리고 이어 말했죠. 근데 글은 예쁜데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 그 얼굴로 이런 시 쓰면 안 어울리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그 쪽지는 제 책상 서랍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졸업 후 이사와 함께 짐을 정리하면서 어딘가에 흘러들어간 그 종이 한 장.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는 제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시가 수십 년 후 제 삶을 다시 뒤흔들게 될 줄은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기였던 그 봄, 우리 반의 일상은 평화롭고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자율학습 시간엔 늘 졸린 눈으로 교과서를 펴고 점심시간엔 구내식당의 된장찌개 냄새가 복도까지 퍼졌죠. 그 시절에 저는 늘 무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발표하고 쉬는 시간엔 친구들과 웃음꽃을 피우고 심지어 교내 방송반 활동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빛나는 여고생이라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틈 사이 조용히 한 사람을 눈치채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범이는 늘 복도 끝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을 내다보며 가끔은 손끝으로 책상에 뭔가를 끄적이고 있던 모습. 어느 날은 체육 시간에 다른 애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갈 때 혼자 복도에 남아 창문 너머 햇살을 바라보던 그의 모습이 유난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후에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보낼까? 하지만 그 호기심은 깊게 이어지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은 그냥 그렇게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곧 졸업 준비 진학 친구들과의 마지막 추억 만들기에 바빠졌죠. 졸업식 날 저는 단상에 올라가 대표 인사를 했습니다. 환한 꽃다발을 들고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모두의 축하 속에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교정 한켠에서 누군가 제게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저는 놀라 눈을 돌렸지만 그 사람은 이미 뒤돌아 사라지고 있었죠. 어쩐지 뒷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그날의 시와 똑같은 글귀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단 한 문장만이 추가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을 거예요.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미래를 예언하듯 남긴 속삭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게 마지막 인사라는 것도 모른 채 그 문장을 깊이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저 흘러가듯 놓아버렸던 수많은 것들 중 하나로 그렇게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서울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방송 관련 학과에 들어가면서 라디오 작가 일을 병행했죠. 밤마다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DJ의 원고를 써 내려가던 시절. 그때는 매일이 설렘이었습니다. 그리고 15살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방송국에서 일하던 엔지니어였고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연애를 시작했고 작은 결혼식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남편은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꼭 제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우리 셋의 삶이 그렇게 이어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렇게 오래 머물러 주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차 남편은 회사 출장 중 지방으로 내려가던 도중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아침 전 늘 하던 대로 도시락을 싸주고 배웅을 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드는 그 얼굴이 내가 본 마지막 미소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산소 호흡기 너머 차가운 기계음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나 아직 할 말 많은데 이건 아니잖아. 목소리를 낼수록 현실은 점점 더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에서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 앞에 서야 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황망해서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던 순간, 그저 한 문장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왜 이렇게 빨리 남겨진 사람은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질문에는 세월이 지나도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놓인 그의 신발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낡은 운동화 한 켤레, 비 오는 날마다 꼭 신었던 바닥이 다른 신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던 그것을 보고 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따뜻할 텐데 왜 이렇게 빨리, 왜 그렇게 혼자 가버린 거야.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으면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조차 심장에 박혔습니다. 차를 따르려 해도 손이 떨려서 잔을 놓치기 일쑤였고 문득문득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그 안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닫아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시간이 약이야.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힘내야지. 그래도 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치 누가 제 상처 위에 반창고 하나 붙이고 이제 다 나았지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아직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내가 더 오래 안아줬다면, 도시락 대신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출장을 하루만 미뤘다면,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당신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같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통화도 문자도 초대도 거절하게 되었고 세상과 나 사이의 벽을 하나둘씩 쌓아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었고 그 외의 모든 감정은 마치 종이처럼 접어 서랍 안에 넣어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정말 가끔은 그날의 그 시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대의 뒷모습에 꽃잎이 머문다. 나는 다만 멀찍이서 바라볼 뿐. 그 사람은, 그 시를 쓰던 그 마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제 삶은 멈춘 듯 흘렀습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그날 새벽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잠든 밤이면 저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고 그 시간은 늘 너무 길고 조용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 남겨진 그의 흔적들을 처음에는 정리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남아있던 셔츠 작업용 가방 안에 남겨진 메모 책장 한 켠에 꽂힌 책갈피 속의 종이 쪽지까지 손끝이 닿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둘 박스에 넣어 창고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렇게라도 숨겨야만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친구들의 연락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밥 한번 먹자. 애도 좀 봐줄게. 바람 쐬러 나와. 그런 말들이 귀찮게 느껴졌고 나만 이런 건가 하는 죄책감이 점점 더 저를 움켜쥐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사람들 웃는 소리가 마치 제겐 낯선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전철 안에서 마주친 연인들의 다정한 손짓도 길거리에서 들리는 아이의 웃음소리도 모두 제겐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 밤마다 흘러나오던 조용한 음악 그 속에서 저는 어쩌면 예전의 저를 다시 찾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건 그 안에 내 감정을 꺼내는 일이었고 저는 이미 너무 많이 다쳐버렸기에 아무것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 대신 기억을 껴안고 살았습니다. 말 대신 조용히 눈물만 마셨습니다. 말 대신 매일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는 사이 저는 어느새 나이 50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몇 번씩 오던 안부 전화도 이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조차 없으면 아, 다들 잘 살고 있나 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과 나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의 삶에 닿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세상을 배워갔고 저는 점점 더 집 안 깊숙이 숨어들었습니다. 낮에는 창문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느껴졌고 세상은 여전히 밝고 분주한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아 괜히 더 외로워졌거든요. 식탁엔 항상 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차려졌지만 언제나 제 앞에 놓인 밥그릇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밥을 하는 이유도 점점 희미해졌고 결국엔 라면 하나 끓여 대충 먹고 말거나 아예 건너뛰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가끔 반찬 냄새에 이끌려 부엌에 앉으면 당신이 좋아하던 오징어 볶음인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다 숟가락을 놓은 채 그냥 그대로 굳어버리곤 했습니다. 밤이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결국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릴 때 나는 내 숨소리조차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여기에 있는 걸까?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아니, 굳이 뭔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보면 어느새 새벽이 밝아왔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히 일어나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감정도 남지 않도록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조용히 있으면 자기 목소리조차 잊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정말 제 목소리가 어떤 소리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에 제 하루는 복사기에서 막 나온 종이처럼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 물 한 컵 마시고 창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환기시키고 어제 남겨둔 밥으로 혼자 조용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 뉴스 소리를 배경 삼아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특별한 생각 없이 그릇만 닦았습니다. 때론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 오늘은 비가 오려나. 혼잣말을 내뱉고는 그 말에 스스로 대답도 없이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오후엔 시장에 들러 간단히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와 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그러고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느리게 흘러간다고 느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핸드폰 시계를 보며 이제 겨우 오후 3시야 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데도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을 펴면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TV 드라마도 등장인물 이름이 헷갈려 중간에 꺼버리곤 했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정 없이 하루를 버티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새로운 DJ 목소리에도 익숙해졌고 사연을 읽는 목소리에 맞춰 예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누군가의 사연을 듣고 방송을 준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따금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 한편이 허전하게 저렸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편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조차도 나를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게 되는 상태.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조용한 사람 존재감이 사라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오후였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 늘 지나치던 작은 헌책방 앞에서 낯선 송글씨로 적힌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무료 글쓰기 수업, 사연을 이야기로 바꿔드립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연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식사를 마치고도 잠이 오지 않던 저는 불쑥 그 책방에 들렀습니다.
안에는 조용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여성이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글쓰기 수업한다고 봤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어르신들께서 본인의 삶을 이야기로 남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방송이나 유튜브로도 전환해 드리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방송이라는 단어. 너무도 오랜만에 듣는 그 단어에 가슴 어딘가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혹시 라디오 하셨었나요? 저는 당황해 잠시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속에 뭔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책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은 오래됐지만 작은 메모처럼 떠오르는 기억을 적어나가는 일은 생각보다 위로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댓글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밤의 달빛, 그 낯익은 닉네임이 그날 이후로 점점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화. 나보다 2살 어린 말투가 부드럽고 손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책방은 그녀가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곳이라고 했다. 남편이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책방을 지키며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소규모 문화 활동을 기획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꺼내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조용히 기다려드려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누군가의 말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끼어들지 않았다. 그게 나는 참 고마웠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선생님 목소리는 정말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혹시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목소리라니, 그건 내가 한참 전에 내려놓았던 세계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꼭 지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준비가 되면 그때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예전의 나를 다시 불러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라디오 시절의 원고 노트를 꺼냈다. 먼지 낀 표지를 쓰다듬으며 그때의 나를 그 시절 내 목소리를 조금씩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아직 늦지 않았다면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울림으로 남았다. 누군가가 내 등을 가볍게 밀어준다면 나는 다시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미화 씨가 조심스레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어르신들 수업이 없어요. 혹시 여기서 짧게 녹음 한번 해보실래요? 장비는 제가 준비할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앉는 게 몇십 년 만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그리움과 두려움이 묘하게 얽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방 한쪽 조용한 공간에 작은 마이크와 조명 녹음용 노트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차분히 앉아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습니다. 주제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잊지 못하는 봄날의 기억.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봄은 늘 나에게 어떤 시작보다 더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문장을 이어갈수록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언젠가에 내가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미화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영상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영상은 봄의 기억, 70세 여성이 들려주는 첫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올라갔고 댓글은 조용히 그러나 천천히 하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따뜻해서 듣는 내내 마음이 놓였어요. 목소리만으로도 위로가 되네요. 그리고 그 아래 낯익은
닉네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밤의 달빛,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쁩니다. 그 시절에도 아름다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다는 느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댓글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 멈춰 있는 동안 눈께는 뜨거운 기운이 차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은 마치 오래전 내게 쓰인 편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매주 하나씩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아침이 조금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엔 눈을 뜨면 그저 한숨부터 나왔지만 요즘은 머릿속으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볼까? 이번엔 봄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젊은 날 그 노래 이야기?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책상 위에는 작은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고 거기엔 매일 떠오른 단어 문장 기억들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장독대에 햇살이 닿던 날, 아들이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 젊은 날에 몰래 썼던 연애 편지. 그렇게 적어 내려간 단어들 사이에 나는 다시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나는 미화 씨 책방 구석에 앉아 새로 준비한 원고를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목소리에도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창엔 익숙한 사람들이 늘어갔고 매번 기다려주는 몇몇 닉네임들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밤의 달빛은 언제나 빠짐없이 제 영상 밑에 짧지만 따뜻한 문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유난히 촉촉하네요. 봄비 내리는 날 우산 없이 걷고 싶어졌어요. 그 댓글을 읽으며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누군가의 마음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건 말을 건넨다는 것의 의미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일, 그것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존재함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조금씩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매주 영상을 올릴 때마다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너무 개인적인 기억은 아닐까? 이런 목소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올라왔다가도 댓글 하나가 올라오면 그 모든 의심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들으시다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이 밤 혼자 듣는 이야기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그리고 언제나처럼 이 밤의 달빛에 한 문장이 조용히 달려 있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옛 교실이 떠올랐어요. 그날 그 햇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나만 아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말 오래전 나의 한 조각을 기억해주는 듯한 기분.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군가의 진심이 있었고 나는 그 진심을 조용히 천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내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은 마치 오래 잠든 상자를 다시 여는 일이었고 그 안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도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기억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고 말해질수록 따뜻한 빛을 품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내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잊고 지냈던 것들, 내가 놓치고 있었던 따뜻함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화 씨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영상이요. 갑자기 조회수가 늘었어요. 어제 지역 방송국 SNS에서 공유됐대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몇백 명이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영상 하나가 조용히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었던 겁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첫사랑을 떠올리는 어느 봄날의 기억을 이야기했었죠. 낡은 벤치, 하얀 블라우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 그 시절에 나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책방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정성스레 접은 편지지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하지만 따뜻한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76세 할머니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래전 제 첫사랑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감정이 조용히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기억을 건드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따뜻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종종 손편지가 도착했고 댓글에는 매번 정성 어린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께 듣고 계세요. 선생님 영상 들으시면서 옛 추억 이야기 많이 하세요. 병원에 입원한 엄마께 틀어드렸어요. 눈 감고 들으시더니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언제나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이 밤의 달빛의 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참 고마운 하루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 한가운데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 댓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 나 잘하고 있는 거구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고 싶었던 삶을 지금 여기서 비로소 시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엔 시간이 흘렀다고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겁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상에도 의미가 담기고 나를 위한 찻잔 하나 조용한 글귀 한 줄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졌고 골목 어귀를 걷다가 들려오는 자전거 바퀴 소리에도 괜스레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 날은 영상을 녹음하다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벅차네요. 그렇게 중얼거린 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원고를 읽었습니다. 카메라가 꺼지고 난 후 미화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슬픔을 꺼내는 것도 용기예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댓글창을 열어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익숙한 이름들, 낯선 이들의 사연, 그리고 언제나처럼 맨 마지막에 달려있는 이 밤의 달빛의 글. 말없이 들어도 당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야기 속 호흡 하나하나가 참 다정하네요. 나는 어느새 그 사람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아마 내 이야기를 기다려주고 있을 거란 믿음이 어디선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응원이 아니어도 나 자신을 믿고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문득 이제서야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흐렸습니다. 비도 아닌 눈도 아닌 묘하게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스치던 오후. 영상 녹음을 마치고 나오던 길, 갑작스런 어지러움에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졌고 무언가 툭 끊기는 느낌과 함께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을 뜬 곳은 병실이었습니다. 머리맡에 익숙한 라디오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문에는 노란 조명이 어슴풀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한 남자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하얀 셔츠에 짙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영상들 아래 달린 수많은 댓글들을 출력해 정리해 놓은 파일이었습니다. 이거 다 제가 남긴 글이에요. 그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보며 나는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기범씨. 입술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온 이름 하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창가에서 혼자 씻쓰던 아이. 당신이 가장 밝게 웃던 그 봄날을 지금도 저는 선명히 기억해요.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십 년 전 교실 뒤편에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듣던 그 아이. 그때 제가 함부로 던졌던 말에 그저 조용히 웃기만 하던 얼굴이 지금 제 앞에서 모든 감정을 꺼내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갠� 뜨거운 기운이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나는 그저 멀리서 당신의 뒷모습만 바라보는 걸로도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내 하루의 전부가 됐습니다. 병실 한켠에 놓인 꽃다발,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작은 손편지. 그 안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내 안의 봄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있자니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내 안을 가득 채워왔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 그 이름 아래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왔습니다. 나는 그를 외면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래도록 나만의 상처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내 옆에 조용히 앉아 언제나처럼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제가 세상에 꺼내놓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아래 자신이 남긴 작은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주었습니다. 이 이야기 예전 학교 뒷마당에서 선생님이 읽어주신 수필 같았어요. 지금도 그 웃음소리 귀에 남아 있어요. 어느 날 당신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매일 댓글을 달았어요. 내가 여전히 듣고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서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 못생겼다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던 그날, 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덕분에 제가 당신을 오래도록 잊지 못하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구나. 나도 누군가의 기다림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그의 말 한마디, 그의 시선, 그리고 조용히 펼쳐진 한 장의 종이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새로운 각도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긴 외로움의 터널 속에도 누군가가 조용히 나를 따라 걷고 있었다는 것을. 며칠 후 몸이 회복되자 나는 기범 씨에게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저랑 영상 하나 같이 찍어주실래요? 서울숲에서요. 우리 처음으로 함께 말해보는 거예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숲은 예전부터 내가 좋아하던 곳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이 천천히 머리카락을 흔들어주는 공간. 그리고 그날은 마침 벚꽃이 조용히 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공원 안쪽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카메라는 미화 씨가 삼각대로 고정해줬고 녹음 장비는 간소했지만 마음만은 꽉 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기범 씨는 살짝 웃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아마 이 목소리는 낯설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랑해주신 이야기 속에서 늘 조용히 머물렀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와 나 사이의 수십 년 세월이 조용히 가로질러 이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첫 만남,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 그리고 다시 연결되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진심을 담아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기범 씨의 흰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올렸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란히 숨을 맞추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70세 여성 이야기꾼 50년 만에 만난 조용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고 짧은 시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댓글에는 이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시 같아요. 이 밤의 달빛 선생님이셨군요. 두 분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들이 쏟아졌고 나는 처음으로 카메라가 꺼진 후에도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건 때로는 사랑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보여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촬영이 끝난 뒤 우리는 벤치에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기범 씨는 가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종이와 함께 손으로 접은 자그마한 종이학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가 내게 건넨 종이는 바로 고등학교 시절 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글씨 한 편이었습니다. 글씨는 세월의 흐름 속에 조금 바랬지만 문장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그대의 뒷모습에 꽃잎이 머문다. 나는 다만 멀찍이서 그 조용한 계절을 바라볼 뿐. 나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기억이 말해주는 것보다 지금 그의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기다림과 후회와 그리고 한없이 고요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습니다. 기범 씨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아주 천천히 내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가며 벚꽃 몇 송기가 우리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 하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은 꼭 젊은 날의 불꽃 같은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란 걸. 때로는 오래도록 말하지 못한 진심이 가장 깊은 사랑이 된다는 걸. 그날의 서울숲은 우리 둘에게 새로운 계절이 되어 주었습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내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열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고 거실 한켠에는 카메라와 삼각대가 조용히 나를 기다리고 있지요. 한때는 혼자라는 것이 두려웠고 말을 꺼내는 것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혼자라는 건 결국 누군가를 다시 만날 준비를 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요. 나는 기범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말하고 나는 여전히 이야기를 좋아하지요. 우리는 종종 서울숲을 거닙니다. 처음 손을 내밀던 그 장소, 처음 시를 읽어주던 그 벤치. 가끔은 그와 함께 찍은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의 조용한 웃음을 떠올립니다. 카메라 뒤에서 나를 바라보던 그 따스한 눈빛을요. 이제 나는 압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꽃이라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요.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빗소리가 창틀을 타고 흐르고 나는 오래된 찻주전자를 꺼내 기범 씨가 선물해준 유자차를 따랐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나는 마루 앞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숲에서 채집한 작은 들꽃 한 송이가
창가 유리병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요. 기범 씨는 오늘도 늦은 오후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구청 문화 강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 낭송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내가 가끔 영상을 촬영해 주기도 하지요. 오래된 나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나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비의 냄새, 차의 향기,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기범 씨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칩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겐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가 늘 말하던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 말을 기억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카메라 앞이든 일상의 조용한 틈이든 내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은 때로 외롭고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우리의 존재조차 잊혀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내 영상을 보고 따뜻한 댓글 하나 남겨주는 그 순간이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밝혀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살아가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울숲의 벤치에 함께 앉아 있었던 그날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에 따뜻한 봄날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